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박광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박광 교수님께서는 저희 안면 경련 분야의 대가이신데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반칙성 안면 경련, 미세혈관 감압술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비욘드 채널에는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동안 한 4, 50년 정도는 이 안면 경련 분야에서 계속해서 수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국내 연구진들만 모아서 또 스프링거에 유일하게 교과서를 내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많이 쌓아주신 그 증례들과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늘 이 질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편하게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교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 내용들 또 강의하면서 하나씩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그럼 한번 강의 시작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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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를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반측성 안면 경련과 미세혈관 감압술에 대한 건데요.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안면 신경과 안면 근육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안면 근육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얼굴에 많은 근육들이 있죠. 한 40여 개 정도의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근육들은 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면 근육들은 전부 안면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면 신경은 안면 근육과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오늘 주제와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요. 안면 근육은 보통 다른 근육과 좀 다른 특징적인 소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근육들은 이제 관절을 움직이기 위한 기능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관절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안면 근육은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하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부 밑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뼈나 근막에서 시작되지만 피부에 착점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면 근육은 팔다리 근육과 같이 수위근입니다. 수위근이라는 뜻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면 근육은 이런 수위근 중에 특별히 자기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 표정이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80% 이상의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직각으로 주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표정 주름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마음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표정 주름이 나쁜 영향을 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는 않고요. 한국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면 근육을 보시면 4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륜근입니다. 안륜근은 눈둘레근을 의미를 하는데 눈을 감는 거죠. 사람의 정보는 보통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뭐 냄새를 맡았어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우리가 시각에 의한 정보가 한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륜근이 눈을 감으면서 이런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 안륜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눈꺼풀에 떨림 이런 것들도 많이 오거든요. 최근에 제 무슨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보통 눈을 깜빡거리는 게 1분에 한 10회 내지 15회 정도 깜빡거리는데요. 그게 눈물샘에서 이제 각막을 이제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눈을 보호하는 건데, 모니터를 열심히 보시면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서 피로해지고 또 그것이 눈떨림으로 연결됩니다. 구령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입을 다무는 거니까 음식을 먹는 것 이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어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입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겁니다. 동물에 비해서 작죠, 그죠? 이 구령근은 굉장히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대근은 이 광대뼈에 있는 거에 있다 그래서 광대근인데 주로 웃는 근육입니다. 웃을 때 주로 쓰는 근육인데, 이렇게 이 꼬리가 같이 올라가고 웃을 때 동시에 눈꼬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름이 잡혀야 진정한 웃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식적인 웃음은 이 광대근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판매나 이런 세일즈의 교육에 입꼬리 몰리는 교육을 하는데, 눈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 웃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거기에 비해서 눈살근이나 눈썹 주름근은 주로 미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들도 상당히 꺼려하는 주름이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표정은 안 하는 게 얼굴 표정이나 주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매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분야를 특정해서는 좀 곤란하지만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는 게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젊음을 나타내는 동안, 그리고 대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부터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것, 얼굴들을 좋아해서 평균성 유사성이 이 과학적으로 인정은 되어 있습니다. 또 남성다움의 여성스러움이 옛날에는 아름다움이었지만 현대에 오면서 이런 것들은 많은 이제 가치의 변화가 왔는데요. 이 중에서 역시 대칭이 되는 게 이런 어떤 건강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측선안면경련이나 안면마비가 이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그래서 비대칭은 감정적인 어떤 부담뿐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담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죠. 반측선안면경련, 영어로는 Hemi facial spasm인데요. 이 증상은 여기 이 만화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반쪽에만 이렇게 발생합니다. 네, 눈이 한쪽만 깜빡거리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게 왜 눈부터 시작되는지, 아래 눈꺼풀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알려진 것은 심해지면서 눈이 감기게 됩니다. 작아지면서. 그리고 동시에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죠. 이게 아마 안면 신경의 취약 부분부터 먼저 증세가 시작되지 않아서 시작돼서 그런 걸로 저희들이 추정은 합니다만, 의학적으로는 밝혀져 있지 않고요. 스트레스나 긴장 이럴 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면 더 심해집니다. 이상하게 환자분들은 저희 진료실에 오면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진단할 때 상당히 그래서 동영상을 좀 찍어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 수면 중에 발생하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 눈꺼풀, 위에 눈꺼풀, 광대뼈, 입주위, 목근육까지. 그래서 목근육까지 단계가 올라가면 굉장히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점점 심해지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간대성이라는 건 한 번씩 떨리는 것인데요. 파르르 떨리는 걸 뜻하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강직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강직성이라는 것은 확 조이는 느낌, 확 이렇게 찌그러지는 느낌인데요. 이것도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거는 이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은 거의 일정하다는 건 알려져 있고요. 환자분들이 간혹 이게 과연 자연치유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거의 드문 것 같고요. 저희 경험상. 물론 초기에는 무증상기가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반측산면경련의 발생 기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은 숨골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혈관에서 눌려서 오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안면신경핵이 숨골인데요. 숨골이라는 건 뇌관이죠. 사람 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중추죠. 이 부분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 나와서 바깥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눌린다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만 요게 취약 부분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저희들 연구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면신경은 귀 뒤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귀 뒤로 나와서 얼굴에 5가지 분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주위하고 입 주위는 따로 움직이게 되는 게 당연한데요. 안면마비의 후유증이나 반측산면경련은 이게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걸 공동운동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부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지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아요. 유병률을 보면 지금 이게 유럽 데이터인데요. 한 10만 명당 한 10명 정도니까 10,000명당 1명 정도가 이런 병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한 조직에 한 10,000명쯤 되면 한 서너 명, 너댓 명 정도 있을 정도니까 훨씬 높죠. 그리고 여자들한테 더 많은 것도 아직 몰라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극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 훨씬 더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차신경통 비슷하겠지만 3차신경통이 더 많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뭔가 다른 어떤 물리적인 압박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우선 이게 비슷한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간별 진단을 보면 이제 마비인데요. 벨 마비는 워낙 많죠. 와사증, 와사풍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경련과 마비는 반대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벨 마비가 회복되면서 수개월 정도 지나면 공동운동증이 생겨요. 그러면 입을 움직일 때 눈이 감기고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증세가 오는데 이것이 꼭 들리는 증세로 이렇게 오해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제 눈을 감을 때 입이 움직이니까 입 주위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눈을 감을 때는 본인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편이 너 왜 입 주위가 떨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세들은 반측산면 경련과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간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럴 때 완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보톡스 치료가 예상외로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사실상 보톡스는 좀 더 마비시키는 거긴 합니다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불편함을 없애게 되겠죠. 특히 눈이 작아지는 걸 상당히 도움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증세인데요. 안검근 파동 또는 안면근 파동인데 보시다시피 눈 밑이 이렇게 떨리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뭐 당연히 떨리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좀 예민하시고 걱정이 아시는 분들은 또 이게 반측산면 경련이 다 이렇게 시작된다고 해서 또 병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여자분을 보면 위에 눈꺼풀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사진이 좀 적나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은 잔떨림, 건파동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파르르 떨린다, 물결치듯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굴 근육의 미세한 자발성 수축입니다. 이것은 얼굴 근육의 피로에 의한 거죠. 병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병적 상황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반측성안면 경련의 아주 초기 증세와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환자분은 사실상 구별하기 힘들고 전문가들도 아주 초기에 오게 되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며칠이나 몇 주 이내면 다 좋아져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가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단순히 피로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하튼 반적성 안면 경련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마 다른 캐테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수면, 그리고 카페인, 우리나라 사람 커피 워낙 좋아하잖아요. 이것만 좀 제한해도 훨씬 더 정서의 호전을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니터나 이런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는 것도 이런 눈 떨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검 연축과 안검 경련은 양측 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심하면 눈이 감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간헐적이고 불수의적인 경련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령근의 수축에 의해서 양측으로 오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한쪽에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양측이 떨리는 게 분명한데도 나는 한쪽만 떨리니까 이거 수술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것은 수술이 안 되는 병입니다. 아쉽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도 모르는데 건긴장증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국소성 건긴장증의 일종입니다. 50대 여성에 더 호발하게 되고요. 특히 그 햇볕에 굉장히 악화돼서 밖에만 나가면 눈이 감겨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양측 눈이 감겨서 뭐 교통사고 일으키는 분들도 워낙 많이 있고요. 특징적으로 수면에는 없어요. 잘 때는 잠은 잘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반척산면 경련은 잘 때도 계속 떨리니까 잠도 잘 못 잔다 뭐 이렇게 많이 그러시는데, 여하튼 이것은 실명 상태까지 이제 오기 때문에 실명 상태가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낙상사고,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보톡스 치료가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 외에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긴장증은 이게 눈 주위만 오다가 입 주위로 오는 경우, 이런 이 긴장증은 이 부분만 오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올 수가 있고요. 목소리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긴장증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팔다리의 긴장증들도 있고요. 간혹 정신과 약물 중에 주로 많이 오는데 약물에 의해서도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 긴장증이 있으면 우선 약물이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약물을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틱인데요. 굉장히 진단이 힘들고 이 틱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정신과 교수님들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 신경외과에서는 최소한 틱과 반척산면 경련과의 구분, 이제 감별 진단은 해야 되거든요.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일시적으로 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출 수 있느냐? 멈출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틱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몇 초간, 십몇 초간, 몇십 초간 이렇게 정세를 멈출 수 있느냐? 두 번째, 정세를 똑같이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신경에서 지배를 받아서 오는 정세가 아니라 본인이 사실상 무의식 중에 나오는 정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세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정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식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들이 안면경련과 감별할 수 있는 다른 진단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안면경련, 특히 반측성 안면경련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미세혈관 감압술이죠. 제가 신경외과 의사니까요. 네. 물론 약물 치료도 하긴 합니다만, 이 미세혈관 감압술의 역사를 보면 워터 댄디라는 분이 신경외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미국의 파이오니어죠. 25년도에 벌써 이게 3차 신경통이긴 합니다만 혈관 압박에 의해서 온다 이렇게 밝혔어요. 물론 이때 미세감압술을 시행하진 않았죠.
1967년도에 피터 자네타라는 분이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때는 UC 샌프란시스코에 레지던트 할 때인데요. 굉장히 이런 시기에 이 미세계 감압술을 정립을 했습니다. 미세혈관 감압술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컴프레션은 이 이름 자체가 미세혈관을 꼭 감압하는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미세 수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였어요. 옛날에는 수술용 루페라는 이제 확대경을 써서 수술을 하다가 이때부터 이 수술 현미경을 이용을 했거든요. 60년대부터. 그래서 이름을 미세라는 것을 넣게 되죠. 사실 요새는 루틴으로 현미경을 다 쓰고는 있죠. 신경외과 수술에서. 그래서 이런 적절한 수술명은 오히려 신경혈관 감압술이 아닌가 싶고요. 이 훌륭한 분이 이 16년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몇 년 사셨나요? 한 84세? 네. 84세까지 사셨나? 이때까지 수술을 하셨어요. 전 미국에서 이분한테 수술 받으러 전부 다 그 피츠버그로 가고 이렇게 하고 또 환자들 모임에서 수술 결과를 전부 다 공유하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이 수술에 대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특허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여하튼 이 발생 원인은 안면신경이죠. 7번 신경이 혈관에 의해서 오는 건 확실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눌리게 되면 안면신경의 탈수초화라는데요. 보통 이 안면신경은 이제 말초신경이거든요. 뇌신경은 중추신경이고, 뇌는 중추신경이고, 이런 안면신경을 포함한 뇌신경들은 다 말초신경이에요. 팔다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외부의 충격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수초로 전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 혈관의 이런 맥박 때문에 탈수초화가 되면 신경 가닥들이 다 각각의 전선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합선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선되면서 오게 되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1% 이하에서 뇌종양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뇌종양이 혈관을 밀고 혈관이 결국 누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원인은 맥박이다. 맥박성 혈관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과정은 아직 발생 기전은 조금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본래 연결이 안 되는 시냅스가 연결이 되지 않느냐. 과호 시냅스죠. 시냅스라는 건 신경을 연결하는 걸 시냅스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불쏘시개의 역할로서 발화점으로 이렇게 전 경련을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혈관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말초로 가기도 하지만 다시 중추로 가서 뇌신경, 뇌간에 있는 안면신경회계에 흥분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근거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환자분들을 수술했을 때 천천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몇 개월 있다가 심지어 몇 년 있다가 만일 물리적인 문제만 있다면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두 번째는 완전히 이제 완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어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신체적인 좀 어떤 질병 뭐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재발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이 물리적인 것은 해결되었지만 뇌간에 있는 안면신경회계의 과흥부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추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눌리는 건 확실하지만 그 다음 과정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뇌간 쪽이라서 더더군다나 지금 연구에 문제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거라서 주로 영어로 좀 많이 써 있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한글로 좀 더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건이긴 합니다만 반측성 안면 경련의 가족력이 약 한 2%로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낮은 유전 경향을 갖고 있지만 우성 방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전자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간혹 그 젊은 환자분을 같이 이제 데리고 오는 어머니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유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유전되는 건 아니다. 물론 가족력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2%니까 전혀 뭐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게 됩니다. 임상정세의 단계를 보게 되면 저희들도 이게 한 50년 이상의 이 수술 방법이 개발되고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상 단계가 전혀 제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저희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눠서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1단계는 눈만 떨리는 거죠. 주로 아래 눈꺼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광대뼈로 지나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진하는 것은 2단계부터 이거는 반측산면 경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도 아래 눈꺼풀만 떨리는 게 아니라 위에 눈꺼풀도 같이 떨리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약간 좀 작아지는 느낌이 있다 이러면은 1단계에서도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이 임상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진행돼서 3단계가 되면 눈이 많이 감기게 되죠. 그리고 4단계가 되면 거의 완전히 감기면서 얼굴이 아주 일그러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부터 4단계가 우리가 이렇게 한 2012년도에서 발표했지만 정세 지속 기간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측산면 경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세가 진행이 되고 이게 저절로 나아주면 좋겠지만 진행되는 병이다라는 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가 심해지면 이런 삶의 질의 그 통계를 했더니 굉장히 삶의 질의 현저한 악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진단과 치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의 정상, 임상, 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찰실에는 정세가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심할 때 동영상을 갖고 오는 거. 요새 워낙 동영상 가볍게 쉽게 찍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 MRI나 건전도 검사에서 파형 전파 반응을 보는데 요것들은 보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정세에 대한 그리고 임상 양상에 대한 진행 이게 진단의 절대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MRI도 중요하죠. 3D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사마다 다른 건데 결국은 까맣게 보이는 게 혈관이고요. 이 앞에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안면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두 개나 눌리지만 이게 과연 두 개가 다 원인인가는 좀 불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른 방식으로 찍게 되면 혈관이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요. 전체 혈관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의 단점은 신경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건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파형 전파를 보게 되는데 주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위쪽, 위에서 자극을 주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뒤늦게 이렇게 파형 전파가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진단에 좀 중요한 확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진단 이야기해 주셨고요. 치료도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되면 참 좋은데요. 반측산면 경련은 3차 신경통하고는 달리 약에는 잘 안 들어요. 더군다나 항경련제는 카바마제핀은 3차 신경통의 특효약인데 굉장히 어지러워한 그 부작용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약을 써도 3차 신경통 환자는 어지럼증도 적어요. 통증도 잘 듣고. 근데 반측산면 경련의 카바마제핀은 부작용만 많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크로나제팜이라는 좀 안정제가 있는데 이것은 안정 효과는 있어서 분명히 좀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구에 쓸 수는 없고 또 크로나제팜은 오래 쓰게 되면 나중에 끊었을 때 좀 약간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 같은 게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저희들이 일단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쓰는 방법은 보톡스 주사죠. 요새 미용적으로 워낙 많이 쓰는 주사긴 합니다만, 이는 보톡스 주사는 안면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일시적으로. 한 석 달 정도 효과를 가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상당히 효과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환자분들은. 한 점수로 매기면 한 70점에서 한 90점? 일단 일상생활 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 딴 사람들이 보는 데는 전혀 안 떨리거든요. 저희들이 봐도 보톡스를 맞고 한 몇 주 지나면 경련 진단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증세가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이게 과연 이 보톡스에 어떤 내성이 생겨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병이 진행이 돼서 떨어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미세혈관 감압술만이 건치적인 치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치적인 수술 미세감압술은 두피절개술, 저희 환자분은 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부 절개를 하고, 여기 보면 큰 정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맥이니까 요거를 다치면 안 되니까 요 사이에 구멍을 뚫는데요. 요거보다 더 작은 이제 개도술을 하게 돼요. 요건 제가 어디서 얻어온 사진이라서 더 줄이려고 그랬는데 실력이 없어 못 줄였고요. 네, 요거보다 훨씬 작게 더 작게 구멍을 합니다. 뚫고 수술을 하여튼 한다. 요 부분에 수술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뼈를 열게 되면 경막을 열게 되는데요.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이제 경막, 거미막, 연막 이런데 제일 밖에 있는 게 경막입니다. 경막을 열면 이제 뇌척수액이 나오죠. 그러면 뇌가 이렇게 깔아앉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리트랙트라는 견인기를 쓰는데, 요새는 저희들은 견인기가 혹시라도 충격에 손상이 오나 싶어서 몇 년 전부터는 견인기를 쓰지 않고, 여기 쓰는 게 이 석션, 흡인기인데요. 이제 피 같은 거나 이런 거 빨아낼 때 쓰는 걸로 이 견인을 하는데, 결국 견인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견인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일시적으로 견인에 딱 풀어주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요새는 쓰지는 않습니다만, 수술 성적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원인 신경 압박이 혈관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된다는 건 확실한데, 수술해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이걸 좀 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없는, 그냥 루프만 형성하면서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비교적 드물고요. 제일 많은 게 이게 지주막, 거미막입니다. 이 지주막이나 거미막은 거미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혈관을 신경에 딱 고정시키는, 뇌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아니면 가볍게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이게 혈관의 움직임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혈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병에서는 좀 나쁜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역할. 그리고 천공동맥 유형이라는 것은 이 혈관에서 숨골로 가는 이런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경우. 또 분지형, 샌드위치형은 아래 위로 양측으로 앞뒤로 있는 건데요. 자칫하면 하나를 놓칠 수가 있고요. 병렬은 2개로 해서 뒤쪽이 세게 눌려서 이렇게 앞쪽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천공동맥형이나 이런 추골동맥이 주가 되는 좀 굵은 동맥 유형이 되는 병렬 유형이 비교적 좀 어려운 유형인데요. 이 이외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이 신경을 싸고 있는 포위형, 그리고 신경을 뚫고 있는 천공형들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늘 너무 복잡해서 좀 뺐고요. 우선 거미줄막 유형을 보시면, 이 누르고 있는 혈관이 지금 이런 거미줄 같은 지주막으로 많이 이렇게 혈관을 딱 잡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네, 거미줄 같이 생겼네요. 예. 그래서 이걸 딱 자르면 이 혈관이 완전히 이렇게 해방이 돼서 움직이면서 좀 전에 보셨던 안면 신경이 보이게 되고요.
이런 천공동맥은 보시다시피 이런 혈관의 작은 동맥들이 전부 숨골로 들어갑니다. 이 굉장히 혈관 하나만 손상이 돼도 반신마비나 뭐 감각장애나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보셨던 넣는 게 테프론인데 좀 더 저희들은 이제 눌리는 부위를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가늘고 좀 더 이제 적게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근데 넣는 테프론은 일단 인체 내에서 염증 반응이 가장 적은 물질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슬링 방법이라 그래서 당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줄을 걸어서 이론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지만 아직 큰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결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프론을 이용해서 눌리는 부위는 좀 피하는 방법, 이게 표준적인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신경의 압박 정도도 이렇게 보시면 신경이 눌리는 자국이 전혀 없는 데에서 약간 눌리는 게 있는 게 2단계. 그거 눌리면서 아주 색깔까지 변색되는 게 3단계인데요.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수술 시 압박 정도가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압박이 심할수록 예후가 좋아진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게 원인 혈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병증 중에 내측수액이 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목 뒤에 있는 근육을 떼서 안쪽에까지 넣는 이런 플러깅을 썼는데요. 옛날에는 위에 패치를 댔더니만 안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체크 밸브라 그래서 안쪽으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끼워 넣었더니만 역시 이 안쪽에 넣는 게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근육을 뗄 때 근육 손상이 동반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콜라겐 마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상품화되어 나온 거죠. 그리고 의학용 풀, 그리고 인조 뼈로 했더니만 한 1% 정도에서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의심되는 환자들이 요추천자로 해서 뇌척수만 뺐더니만 재수술은 한 대도 없었다는 게 됐습니다. 인조뼈를 이렇게 나중에 고정하게 되는데 쇠못을 2개를 박아요. 이쪽하고 아래쪽은 워낙 뼈가 약해서 못 박는데 조금 불안정하죠. 3개는 박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뼈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하고 난 뒤에 목을 심하게 움직이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금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고정되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 몇 개월까지는. 수술 중에 감시장치를 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건전도 검사를 하면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측면 전파가 수술하면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걸 수술 중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뇌척수액만 뺐더니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건전도도 바로 감압 직전과 직후에 했더니만 더욱 중요하다는 게 이 두 논문이 다 미국 신경외과 학회지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됐고요. 그리고 이런 없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측산면경련의 원인되는 부위에서만 나오는 특유한 건전도의 파형이 있어요. 저희들이 상구 사인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모니터 하시는 분의 이 사인을 발견하신 분의 성함을 따서 상구 사인이라고 해서 SKS라 해서 이번 미국 신경외과에 이제 억셉트 돼서 원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 그레이드도 사실상 저희 이름을 따서 만들어서 제가 그때 삼성병원에 있을 때라서 삼성 메디컬 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붙였는데요. BK로 했었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아니요, 이제 삼성이 저한테도 많은 걸 해주셨으니까 또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요새 그 그레이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 논문에서도 본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력 초실이 가장 이제 중요한 합병증인데 귀에다가 크릭 사운드를 주면 웨이브가 파형이 1번, 3번, 5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웨이브가 굉장히 그 청각 소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는 걸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5번 파형이 그 전에 이제 그 실시간 이게 그 모니터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제 일리버스블해가 비가역적으로 돼버리면 좋아지질 않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이 측정해야 되니까 실시간 측정법을 개발을 했었고, 또 5번 파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또 발표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다 사용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3번 파형, 1번 파형에 대한 조기 변화. 어쨌든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청력 소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화면 수술 전 신경 감시 장치는 성공률 향상과 청력 소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사실 환자분들은 그 수술을 결심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합병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력 손실이나 뭐 기타 뇌 수술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감시하면서 하고 있다고 안심해 주시는 거니까 환자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요새는 이것까지 잘 이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외래에서 진료실에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합병증도 중요하지만 안 낫는 게 가장 문제죠, 그죠? 네, 수술 후가 이제 네,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면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게 하면 다 빨리 금방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한 3개월은 기다려야 좋아지더라고요. 지연성 회복. 눌린 신경을 회복을 시켰는데도. 네네네. 그래서 신경회계, 신경 흥분도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과거에는 금방 회복이 안 되면 신경외과 의사들이 자기가 수술을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었죠.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불안했는데 몇 달 기다리면서. 그랬더니 한 3개월은 기다려야 되겠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3년을 추적을 했더니만 한 3개월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한 80% 정도 되죠.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에 좋아지고 3개월 이내에 좋아집니다만 그 이후 1년까지도 좋아지는 분이 한 90% 정도 돼요. 근데 심지어는 3년 이후 저희들 케이스에 제일 최장은 6년인가 7년 계신 분도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가면서 재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율은 한 92% 정도 되지만 재발률이나 실패율도 어느 정도 있다. 한 8% 이상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100%를 지향은 합니다만 아직 2013년도 발표입니다만.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지연성 완치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좀 지내보는 게 좋겠다. 특히 제가 수술한 환자분들은 어지간해서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 수술 소견을 알기 때문에. 근데 외부에서 수술을 하고 실패된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수술 소견을 모르기 때문에 참 조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후인자를 봤더니만 좀 저희들 예상 외로 남자가 좋은 걸로 나와요. 여자가 이 병이 더 많잖아요, 여성에서. 그래서 아마 얼굴 표정은 이런 발달이 워낙 여성들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안면신경핵에 좀 비약인지 모르지만 좀 흥분도가 높지 않은가. 빨리 표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술 전에 역시 너무 진행이 오래된 경우는 좀 좋지 않더라. 그리고 압박이 심한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오래된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는 것은 좋지 않더라. 좀 예상하고는 달리 수술 후에 지연성 마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후가 더욱 좋아요. 지연성 마비도 처음에 밝혀져 있질 않아서 저희들이 한 5% 이상에서 수술하고 1, 2주 만에 마비가 오는데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었는데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2개월만 지나면 다 회복이 됐어요. 거의 한 8, 9%는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아마 이때도 아마
초기 신경외과 의사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연성마비가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병 자체로 왔는데 이것은 벨마비보다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연령에 따른 거는 65세 이상도 안전하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에도 뭐 안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아직 나이에 대한 어떤 예후는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고요. 수술하기 전에 MRI를 찍어보면 압박혈관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수술하면 거의 완치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 MRI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눌리는 부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눌리는 혈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구 사인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물론 재발이나 재수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재수술을 한 경우가 한 21케이스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이때가 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한 4,000여 이상 수술을 했을 때 20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제가 수술한 케이스는 한 두세 케이스고 나머지 다 외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첫 번 수술 케이스의 어떤 수술 소견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습니다만 제가 수술했던 거나 외부에서 했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혈관 압박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수술이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수술이 좀 위험하더라도 아주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수술 성공률은 재수술은 성공률은 상당히 좀 높긴 하지만 합병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도 뭐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하는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의학적으로 저희들이 권하지는 않고 보톡스를 권하죠. 또 하나의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요새는 이제 내시경 수술로 바뀌는데요. 보시다시피 내시경 수술이 조금 더 시야가 좋습니다. 깊은 데서 이렇게 각도가 넓어서 이건 멀리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 시야가 좋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좁은 그 수술 공간이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수술 성적은 비슷하지만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는 아니고 보조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합병증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제 건 아니지만 이 영구 청력 소실이 거의 한 2.3%까지 나오고죠. 뇌 측수액 노출도 꽤 높고요. 그래서 청력 소실이 이런 미국 같은 데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감지 장치를 안 하고 있는 큰 대학병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수술 전후에 청력 검사를 무조건 합니다. 환자분이 호소하든 안 하든.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해야만 청력 검사를 하면 전수조사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합병증 발표라 해가지고 이런 닥터리하고 이 세큘라라는 이 사람이 이 자네다 교수의 제자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많이 하는 의사들 중에 이 책을 만들었었는데 미세혈관 강압술 책이죠. 저한테는 합병증의 챕터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항상 어려운 파트 쓰셨네요. 아니요, 뭐 이렇게 항상 저희들이 발표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40년에 했을 때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다.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걸 권한다 이렇습니다. 2020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아직 5,000개가 지금 될래나 모르겠는데요. 한 5,000개는 넘었습니다만, 반측3명 경련에는 4,500여 정도 됐었는데요. 여자가 조금 더 많죠? 그리고 대부분은 3차 신경통보다는 반측3명 경련입니다. 이거는 지금 3차 신경통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약물 치료에 잘 들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갈 필요 없는 경우들도 많고, 또 수술 대기가 좀 많아서 아마 환자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여하튼 국내의 이 신경외과 이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보다도 제가 수술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적습니다. 반측3명 비율이. 그래서 완치율은 92%고 청력 소실은 0.8%.
아주 심각한 뇌경색 같은 것도 물론 0.2%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뇌수술 출혈이 좀 뭐 아주 위험한 경우들도 아니긴 합니다만 여하튼 위험성 있는 수술이긴 하죠, 뇌수술이.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프링거라고 제일 큰 미국, 저희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출판사에 전부 국내 저자들로만 이 헤미페이셜 스파즘의 교과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 박상구 선생과 더불어 이 수술 중 감시 장치의 가이드라인을 국내 저자들만 우리가 또 냈었고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전향적인 검사 1000명을 넘는 환자들을 수술을 했더니만 이 반측삼면 경련의 치료법 중에 유일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미세감압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치료 방법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그렇지만 수술 성공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수술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해부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이런 그 반측삼면 경련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한 1,400개, 1,500개에 가까운 연구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2010년대에 좀 전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이 논문이 가장 그 연구가 기폭제가 돼서 이때부터 반측삼면 경련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래서 10년 동안 설정한 이유도 2010년 이후에 논문 이후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설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인용 진술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네. 네. 반측삼면 경련은 거의 예외 없이 혈관 압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미세 혈관 감압술이 완치가 가능한 병이죠. 그리고 반측삼면 경련의 진단에는 경련의 양상, 임상 진행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MRI와 건전도 검사가 확진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자연 치유는 극히 드물고요. 시간이 가면 증세가 심해집니다. 약물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고 미세혈관 감압술과 좀 보조적이지만 보톡스 치료만이 효과가 있고요. 수술 시 혈관 압박 유형은 다양하고 난이도도 다 다릅니다만 모든 유형에서 미세혈관 감압술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감시 장치는 합병증 예방과 수술 성공률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수술 중 압박정도, 다양한 건전도, 주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수술 후에도 상당 기간 지난 후에 완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수술 실패의 확정과 재수술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되고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는 비교적 매우 드물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청력 소실과 안면 마비가 그 중에 가장 많이 합병증 중에 가장 많은 경우지만 그 중에서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그 청력 소실은 한번 생기면 완전 소실이 되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신경으로 어지럼증이나 평형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가면 회복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더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건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혹 이 병이 아닌 분들도 본인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걸 검사해보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귀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죠. 안면 마비는 안면 운동신경이거든요. 안면신경이. 그래서 회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호전되는 경향들이 많고요. 재발의 경우에는 혈관 압박이 계속해서 처음 수술부터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비교적 효과적이긴 해요.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위험성이 좀 높아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측삼면 경련의 치료법 중에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는 미세혈관 감압술인데요. 상당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이지만 아직 완벽한 수술까지는 조금 남았죠. 많은 연구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국가고요. 특히 일본, 중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아서 연구 숫자는 많습니다만 중요 연구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감압술, 반측삼면 경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술 성적을 포함해서 진료뿐만이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반칙성 안면 경련 그리고 미세혈관 감압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요약까지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강의 오래 해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시청자분들 질문 한 두 가지만 받고 네네.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좋은 방송 감사하다는 분도 계셨고요. 네, 몽구맘님께서 얼마 전에 한쪽 입술이 떨리더니 거의 한 달간 지속 후에 멈췄습니다. 가끔씩 눈주위가 떨린 적도 있어요. 어떤 병일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좀 전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얼굴 떨림증은 굉장히 흔한 증세고, 네. 병적 상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눈밑이 가장 많긴 합니다만, 입술이 떨리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입술이 떨렸다, 눈이 떨렸다가 특히 이제 반대편까지 떨리면 이거는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반대편도 한 번씩 떨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반측상면 경련은 아니고 그냥 병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팡님께서 왼쪽 광대 아래가 2, 30초 간격으로 몇 번씩 떨립니다. 팔을 떨리는 게 아니라 뭔가 땡겨진다는 느낌으로 떨리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것도 뭐 거의 좀 전 질문과 비슷한데요. 이게 사실상 그 파르르 떨리는 이런 그 경련은 떨림증은 그 당기는 느낌은 없는 게 네, 맞긴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게 좀 심하게 떨리면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좀 더 진행 여부를 봐야 되고요. 특히 반측성 안면 경련이 광대 아래쪽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래 눈꺼풀부터 시작되거든요. 입주위부터 시작되는 비전형성이 있다고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아래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는 워낙 흔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 못 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간이 중요하겠죠. 이게 뭐 며칠, 몇 주 이 정도 떨리는 거는 뭐 듣고 보셔도 되지만 몇 달, 또 1, 2년 뭐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면 부위가 넓어지고 떨림이 더 심해지면 그때는 병적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또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또님 남편이 수년 전부터 오른쪽 눈밑 떨림이 오더니 점점 볼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눈이 조금씩 감긴네요. 수술을 하면 얼마나 쉬어야 할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 왼쪽 귀 전정신경염하고 이석증이 같이 와서 입원을 했는데 지금은 약 먹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떨림이 병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임상경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눈밑 떨림이 볼 아래 갔다가 눈이 이제 감긴다. 이게 전형적인 반측성 안면 경련의 임상 경과긴 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수술은 보통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요. 육체적인 노동은 한 달 정도 쉬시라고 그러고, 좀 전에 그 인조뼈를 넣고 고정을 할 때 인조뼈가 완전히 자리 잡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을 심하게 움직이는 무슨 운동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하시는 걸 권하는데, 예상외로 환자분은 회복이 빨라서 직장 복귀를 뭐 한 달 이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태어나자마자 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일주일 입원하시려는데 일 있다고 빨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보내드려도 괜찮나요? 일단은 좀 안전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들이 한 일주일, 그러니까 수술 전부터 해서 일주일이니까 수술하고 난 4, 5일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연성 마비가 간혹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가까이 입원시켜요. 평균적으로. 물론 미국 같이 입원비가 비싼 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퇴원시키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4, 5일 수술하고 4, 5일 그 수술 전까지 합치면 일주일 정도. 그리고 근무하는 데는 한 1개월 정도를 권해드리고요. 컴퓨터 앞에서 근무하니까 좀 더 업무 복귀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이라면.
그리고 왼쪽 귀 쪽에 전정신경염과 이석증은 이거 전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경외과를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교수님. 이분은 네.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진단하는데 잘못하면 이게 오진이 날 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말씀 내용 일단은. 자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더 확실한 거는 어쨌든 병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의사가 거니까요. 그 떨림증의 어떤 양상을 관찰하고요. 안 되면 동영상 네.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의 이 어떤 경련의 어떤 경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그냥 다른 검사 없이도 진단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혈관이 눌리는 건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한 1% 정도긴 합니다만 뇌종양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MRI는 뭐 빨리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박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그 반칙성 안면 경련으로 고생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저희들 이제 그 얼굴 떨림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떤 분들은 단순히 그냥 피로 현상으로 떨리는 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네. 반측성 안면 경련이 확실한데도 몇 년씩 그냥 병원을 안 오시고. 불편하지 않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몇 차례 여쭤보면 불편하다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오세요. 그러니까 수술이 겁이 나니까 불편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수술 여부는 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또 100% 낫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학적인 권유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권유의 가치는 의사와 환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가치를 누가 판단하느냐 의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 컨센서스 어떤 합의된 그런 결론은 반측성 안면 경련은 효과가 굉장히 높고 합병증도 비교적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 교수님은 저희가 또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